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국제정세와 남북 문제 얘기해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북핵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한미 간 고위급 협의체죠. 핵협의그룹. 이게 계엄 여파 때문에 연기가 됐다가 이게 다시 또 언제 진행될지가 관심인데 저희가 뉴스 영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뉴스 보고 이야기하시죠.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 양국이 만든 협의체 NCG. 논의를 진전시켜온 양국은 북핵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이달 초 처음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계엄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도상연습에선 미국의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로 보내고 병력을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양국 고위 지휘관들이 모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작전을 토론합니다. 양국이 합의만 하면 재개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NCG 문제는 조속한 개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현재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바이든 정부 끝나기 전에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군이 기대하는 도상연습 시점은 내년 초. 우리로선 가급적 다음 달 중순을 안 넘기는 게 관건입니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 국방정책 수립에 참여할 인사는 한미동맹과 연합작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North Korea is not really a serious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self. But we shouldn't pretend that we have the same interests. 한미 양국이 계엄 여파로 연기된 외교안보 일정을 전면 재개하기로 한 만큼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에도 한미동맹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회장님, 그 뉴스에서 엘브리지 콜비 이제 국방부 차관 차기 이제 지명자인데 이런 얘기 했어요. 북한이 미국 자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척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엘브리지 콜비 한국 현대사와도 굉장히 면밀한 인연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윌리엄 콜비라고 네. 미국 10대 CIA 국장을 했는데 베트남이 망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체제 변동 또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할아버지가 그 당시 CIA 국장으로 한국 현대사 손자군요.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차관포를 했는데 이번 승진해서 정책 차관으로 내정된 소식이 나왔고 콜비를 예를 콜비가 2023년에 쓴 명제가 있어요. 거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스태티지 오브 디나이얼이라고 있는데 거부 전략의 가장 핵심은 미국은 이제는 이전하고 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해야 될 일, 거부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도 잘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개입해서 모든 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데 드는데 개입해야 될 지역으로 한국이 남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남아야 되는데 그분한테 약간 이제 걱정들 하는데 지금 멘트 나온 거 보면은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강한데 지금 그 미국의 국방장관 내정자 헤그셰스나 지금 콜비 차관 이런 사람들 메시지를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차기 어떤 큰 대외 정책이 거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한미 동맹 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이 정책 차관이거든요. 우리 정책실장하고 그 위에 부장관 차관하고 하는데 정무적으로 하는데 실제 남북 문제를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뭐 그렇게 한국에 지금처럼 그렇게 막 그 자동 개입 우리 표현을 하면 그런 그 문법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자동 개입에 의존하고 한미동맹 의존했는데 미국이 항상 그런 고정관념 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헤그시스 국방장관 내정자나 이 콜비 내정자는 갖고 있는 거죠. 한국 안보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개입의 강도와 개입의 시기와 개입 속도 이런 거 다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커리어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고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전략을 짜야 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개입을 하겠다. 좀 이렇게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직접 개입해야 될 상황인지 한국만 단독으로 개입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계적인 어떤 동맹이 아니고 네, 유연하게 유연하게. 생각했다 이런 메시지 계속 던지고 있죠. 그 방금 뉴스에서 핵 협의 그룹 NCG라는 이제 협의체가 나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체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토하고 미국이 핵 협의 그룹에서 같이 핵 정책, 핵 사용 관련해서 의논하도록 하는 구조가 있어서 그걸 자꾸 우리가 미국에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이 만나서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과도 조금 코오퍼레이션 개념이 아니고 컨설테이티브, 자문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고 그에 또 후속적으로 지난 7월 달에 만나서 우리 NCC 차장하고 그쪽하고 만나서 거기 따라서 우리가 후속적으로 하나의 그 정부 간 시뮬레이션 훈련을 좀 하고 또 이어서 고위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지휘관들 참가하는 하나의 그 모의 연습을 좀 하자 이 합의해서 지난 9월에 이미 그 정부 당국자가 참관하는 그런 회의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 실험을 했는데 12월 초에 이제 다시 군사 지휘관이 참가하는 어떤 군사 모의 실험을 좀 하기로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개헌 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보 전문가들 또 안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그 언제 하느냐 계속 궁금해하죠. 조금 전에 전하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조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양국 간의 군사 일종 훈련이죠. 북한 핵 대비 관련 군사적인 어떤 자문 훈련인데 이 훈련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빨리 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자문기구지만 실제로 군사 훈련 같은 좀 어떤 실행력도 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네. 그게 작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게 작전 계획, 정부 간의 어떤 시뮬레이션 어떤 회의를 하고 또 군사 지휘 간의 어떤 도상 회의를 모의 실험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작계라는 걸 갖고 있어요. 연합작전 계획 같은 그렇죠. 거죠. 연합작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또 반영시킨 절차는 따로 있죠. 연합사하고 우리 합참이 의논해서 가는 부분인데 일단 이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찰력과 군사 지식과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해서 점검해서 군사 작전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은 그거는 어떻게 됐냐 묻는데 그거는 사실 최고의 보안입니다. 그걸 국민이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디테일이 어떻게 반영됐냐 이건 최고의 군사 보안이죠. 그렇게 가도록 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NCG에 관해서도 좀 일각에서는 여기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모호한 합의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NCG의 C가 컨설테이티브예요. 그 누클리어의 그가 아니에요. 그게 코오퍼레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 워싱턴 선에서 NCG를 하니까 일부의 안보 전문가들이 언어가 랭귀지가 뉘앙스 차이가 크다. 왜 협력 협의체가 아니고 왜 자문이나 자문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억셉도 할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약하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뭐 용어상에 그러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7월 달에 양국의 당국자들이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정부 간 실험도 하고 또 군사 지휘관 간의 어떤 도상 연습을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작지에 반영함으로써 북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대응하는 아주 창의적인 플랫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핵 얘기 나오면 항상 또 나오는 얘기가 한반도에 핵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쟁이에요. 또 요즘 또 미국 의회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국내 정치로 봐서는 이제 89년 이전에 이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이 다 철수되었죠. 90년 이전에 비핵화 선언하면서 다 철수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하고 나서 저 기억으로는 우리 정치 지도자 중에서는 정몽준 옛날 대선 후보가 전술핵의 재배치를 제안했고 또 여기 대해서 약간 논쟁이 계속되어서 전술핵을 많은 지도자들이 재배치를 주장하는데 저는 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쿨하게? 약간 전술핵에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전술핵은 옛날엔 투발 수단이 조금 조잡할 때는 조금
수소를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전술을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술핵을 우리 안에 어디다, 있느냐가 네. 또 저 알라스카에 있느냐 뭐 괌에 있느냐 투발 시간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머니까. 투발 수단이 네. 가깝고 멀고 차이지 너무 별 차이가 없어요. 결심하면 항상 어디서든 잠수함에서도 알래스카에서 쏘나 알라스카에 쏘나 뭐 괌에서 쏘나 잠수함 속에서 때리나 이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봐야 뭐 전술 몇 분 핵을 정도 안에 네. 넣어놓거나 밖에 있거나 네, 네. 군사적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어떤 메시지, 이게 우리가 전략적 메시지 SC라 그러는데 전략적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술 핵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오히려 미국 멀리서 쏘면 정책 더 결정을 하는 핵을 도발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지도자, 미국의 대통령과 우리 지도자 간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 전술핵의 위치보다는 대통령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술핵에 대해서 재배치가 약간의 그 북한이 이렇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면 트럼프 시대 때 상원의원 지도자들 중에서 네. 그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장이 막강합니다. 우리로 그 상임위원회인 9천억 달러의 예산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네네. 편성 심의하는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편성할 권한이 없어요. 정부가 편성하지 국가 심의만 하는데 네. 거기에 내정된 위커 미시시피주 상원 의원이 지난 5월에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어떤 과거에 발표죠? 핵을 배치했던 한국과 일본 이런 나라에 다시 핵무기를 전술핵무기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 국가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지금 있고. 뭐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의원이 한반도에 좀 위커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 상원 군사위원장은 거의 미국의 군사 정책을 대통령만큼 같은 비중으로 예산 편성과 심의를 하는 위커 위원장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 이분도 공화당 그렇죠. 네. 공화당이죠. 아이다호의 짐 리시라는 상원의원이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됐는데 외교위원장 유명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외교위원장했죠. 리시 위원장 또 굉장히 중요한 내정자인데 이 양반 또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리시는 좀 다르게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히 단호하게 반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뉘앙스는 조금 다르네요. 예, 그런데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내정자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모두가 전술핵의 전진 배치, 재배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이 사람들이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됐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그만큼 북한을 약간 압박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가졌지만 대한민국도 핵을 가졌다는 하나의 전략적 메시지를 핵우산을 넘어서서 핵우산을 더 확고하게 하고 더 강력한 핵우산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판단을 미국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이런 데 대한 보이스는 또 입장은 약화돼요. 너도 대한민국 핵을 배치해서 우리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당연하지 않느냐. 네. 북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논거를 주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주제인데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고 네. 자체 핵 보장하자니까 자체 핵 보장할 필요 없다. 핵무장할 필요 없다. 우리 핵무기를 전술핵 배치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폴리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만약에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면 그 위치도 완전 뭐 비밀입니까? 철저하게 보완이 돼야 되죠. 비밀이. 저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 핵 문제 이런 국가 전략 자산의 배치나 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일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89년 이전에 있었을 때도 어디에 있는지는 그렇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몇 개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네. 이건 다 보완이죠. 뭐 이런 후방 지역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인지 또 아마 우리 일부 시민 단체가 또 이런 저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이야기하면은 예. 우리 땅에 핵무기 들어오는데 몰라도 되느냐 또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보이스를 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의
보안으로 또 NCND라 그러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잠깐 이제 회장님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는 조금 우리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저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배치는 재배치하면 북한의 비핵을 요구할 우리가 명분이 좀 약화되고 또 군사적으로 핵의 통제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이 늘 갖고 있는데 갖다 놨다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고 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투발 수단이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미사일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전술 핵 배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익은 없습니다. 전략적 메시지는 분명히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는 있는데 만약에 전술핵을 대한민국 갖다 놓으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 핵 폐기하라 이야기가 힘을 좀 잃게 되죠. 그렇죠. 조금 그런 명분이 없어질 수 측면에서 있죠. 이 부분은 NCND로 다루고 그 전술 핵무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핵무기를 결심하고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리드 타임을 줄이는 국가 역량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핵과 우리 전술 핵 재배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해볼게요.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이제 3천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뉴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뉴스 보고 이야기하시죠.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나타나자 북한군 추정병사가 전투 대형을 벗어나 우왕좌왕합니다. 불타는 군용 차량과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쥐는 군인도 포착됐습니다. 북한군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동맹국의 대응을 촉구해온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북한군 3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사상자가 3천 명이면 파병 북한군의 30% 가까이가 전투 능력을 상실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데도 북한이 추가 군 파병과 무기 지원에 나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밀착 속에 내년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기념할 승전 기념일 80주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는 크렘린궁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움직일지가 관심입니다. а также обоюдное стремление наших стран к дальнейшему расширен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слож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 때문이라는 게 파리를 비롯한 서방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회장님, 지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한 10,000명 정도 북한군이 파병이 돼 있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발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한 3,000명 정도 사상했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북한군이 더 파병을 할 수도 있을까요? 더 파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0,000명이 파병하면서 그 지역의 병력 규모의 어떤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의 북한 측의 병력 숫자를 보면은 분명히 숫자로 보면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됩니다. 네. 쿠르스크 상황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설명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게임 체인저가 못 되고 있어요. 북한이 이미 10,000명 중에 3,000명이 실제 전투를 할 수 없는 사상자가 되었다고 전제했을 때 별로 게임 체인저, 그 전황을 바꾸는, 전세를 바꾸는, 현상을 바꾸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셈법이 좀 나오겠죠. 여기에서 푸틴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전황을 바꾸는 게임을 계속 쓸 필요가 있는지 유용한지 문제가 있고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지도자로서는 보낼 때 전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서 10,000명 보내서 거기에 따르는 외화벌이 또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000명이 다루는 경제적 이익과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이 나오면은 계속 보내고 싶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지만 푸틴은 지금 종전 협상에 대해서 뭐 물밑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군을 추가 파병받을 때 종전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푸틴의 계산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셈법이 복잡한데 북측으로 봐서는 많이 보내고 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포가 이제 됐나 봐요, 북한군 그 저게 러시아 전선에서. 우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은 북한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안 보냈다. 네. 러시아도 처음에 NCND에 북한이 왔다 할 때는 생포자가 확고한 증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그러나 북한도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군의 주도를 인정하고 전 세계 정보기관이 알고 있는데 생포를 했을 때 이제 사실은 그 과정 러시아에 언제 어떻게 러시아 오게 되는 과정과 거기서 그 쿠르치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전술적 대비하고 있는 것을 정보 획득에 기초한 자원을 얻었는데 초기에 가졌던 그런 외교적 의미 또 군사 외교적 의미는 적어졌죠. 그러나 북한군의 배치 상황 같은 걸 우리가 잘하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 북한군이 이 파병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국제사회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계적인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생포된 북한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사실 뭐 전쟁 상황에서는 이제 생포된 병사들은 많잖아요. 근데 사실 한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국정원이 발표를 했는데 뭐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러시아 당국이 파악하고 좀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가면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저 병사들이 앞으로 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뭐 어떻게 저게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 작용을 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네요. 국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조사단은 여야가 빨리 보내서 우리 안보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현행 법과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단을 발족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원래 그 북한의 파병을 러시아가 먼저 요청했다라는 게 기존에 알려진 내용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또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런 보도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과거 외교에 대해 외교 문건들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각 국가에 따라서 비문으로 정리하고 있죠. 이런 자세한 절차는 푸틴과 그 김정은의 여러 가지 또 주고받은 레터라든지 여러 기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추측성 보도죠. 네. 추측의 하나를 보탠다면 저는 아마 푸틴이 먼저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르치크 지역이 너무 기습을 나이가 당황해서 쿠르치크 지역에 기습당했는데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고 러시아가 그때 여러 가지 모병, 징병의 문제가 있었고 군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푸틴이 먼저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김정은이 여러 가지 또 다른 푸틴과 뭐 다른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푸틴은 쿠르치크 지역에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수모를 당했거든요. 네. 서울만한 면적을 며칠 만에 그냥 점령당했으니까 이걸 막지 않으면은 러시아의 여론도 달라질 거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병력이 필요했어요. 병력이 필요하니까 푸틴이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많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김정은이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좀 기다렸던 어떤 측면이죠. 워낙에 북한 체제가 그 외화의 부족, 기름의 부족, 네. 또 외부 제재에 대한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제재도 해제되고 이것이 또 북한 핵의 보유를 인정받고 이래서 먼저 제안은 푸틴이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국제 전략적인 이익을 챙긴 것이 김정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외교 어떤 대비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검증해야 될 주장들이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